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탐나는 셀럽, 탐나는 인플루언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구독자 90만 명을 보유한 와.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김작가TV의 김도윤 작가를 이 자리에 어서 오세요. 모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몇 명이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30살 때부터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몇 살이신데요? 지금 이제 40살, 딱 11년 동안 한 1000명 넘게 네. 만나 뵌 것 같아요.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근데 그 1000명이 보통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특별함을 느낍니까? 가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이런 면이 특별하구나. 이렇게. 네. 네,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한테 그 질문 꼭 하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운이 좋았어요. 네. 대부분들? 대부분 그 말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당연히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 아, 진짜 비밀을 얘기 안 하는구나. 이 테이블 밑에 이 진짜 비법들을 얘기를 내가 이제 그 정도 내공이 없어서 얘기 안 해주는가 보다. 또 대한민국 겸손해야 되니까. 아, 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들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 그 이면에 뭔가 진짜 있구나. 운이 그래서, 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찾아서 1000명을 만난 걸 토대로 이번에 냈는 책이 이제 럭키라는 책이고 성공하신 분들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은 이제 겸손의 의미도 있긴 한데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열심히 했더니 그 운도 오는 거. 그쵸.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노력만으로 100% 성공한다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든가 아무리 뛰어난 아나운서도 자기 노력만으로 거기까지 갔다? 맞아요. 그 운이. 이게 같이 따라와야 네, 돼요. 위에서도 누군가가 이 사람을 발탁해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할 수 있고 드라마를, 뉴스를 어떤 거를 시기가 맞는 거를 딱 발달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성공한 분들이고 아까 이제 운이 좋아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운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러면 얘기. 그 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 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뭐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하면 그 전에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 운이 오는 거를 저는 읽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고 운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국에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마스크팩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게 바로 한류라는 그런 게 넘어가면서 화장품이 같이 붐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류가 불고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화장품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준비한 사람이 마스크팩과 화장품을 그렇죠.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뚝딱 할 수는 없는 뚝딱할 거죠. 수는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빠른 실행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예시로 든다면 동해 양양에 서핑 많이 하잖아요. 네. 서핑 하다 보면 서핑은 뛰어난 선수들이 그 파도가 오는 걸 가지고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서퍼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파도는 오는 거죠. 오는 네. 파도를. 그렇죠. 그러면 서퍼들이 모래사장에서부터 연습을 하죠. 보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타는지. 그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파도가 가까울 때쯤에 오면은 그냥 몸을 딱 올려서 타서 이제 멋지게 타고 준비가 덜 된 분은 빠지지. 빠지잖아요. 네. 그냥 저는 이게 인생에서 오는 운과 파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타야 될 파도인지 타지 말아야 될 파도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파도가 얼마나 많이 칩니까? 하루에 수천 번을 넘게 칠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타야 될 파도도 있고 아니면 넘겨야 될 파도도 있고. 내 제주보다 센 파도가 오면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파도가 오면 냅다 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그죠. 또 골라야 되는구나. 그렇죠. 골라야 되죠. 예.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뛰어들려면 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파도를 읽을 수 있을 거고 그때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우리 저 전에 있던 회사의 프로그램 중에 성공시대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 그다음에 성공시대 다음에 실패한 사례를 한 것도 있어요. 그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내가 그때 그거 해서 성공했어 이러고 네네. 똑같이 실패한 분도 내가 그때 그거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 잘못 그러니까 읽은 거죠. 잘못된 파도를 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파도는 네. 오더라도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댐비면 안 되는 파도가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파도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 작가님이 알려주는 운을 깨우는 7가지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 1번부터 그럼 한번. 네. 럭키 행운. 김 작가의 운을 깨우는 7가지 열쇠.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저는 첫 번째가 이제 저도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을 딱 2가지로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 성공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에는 이제 내 성장과 자존감을 긁어먹는 사람을 조금은 멀리 한다 생각해요. 근데 먼저인 거는 멀리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테크에서도 소득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거잖아요. 더 쉬운 거는 소비 줄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을 늘리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에서 성장과 자존감 끌어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있죠. 만나기만 하면 그 악연 피곤해지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인간관계 그렇게 맺어진 거니까 우연히 시작했으니까 계속 끌고 갈 경우가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과는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 요즘 이걸 손절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관계도 사람 관계도 손절한다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인간관계지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시간과 재화와 에너지로 내가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 제 책에서 그걸 세르파라고 표현했는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세계 각국의 등산을 최고 잘하신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그분 팀만 오르지 않거든요. 세르파라고 하는 그 고산지대에 최적화된 부족분들과 같이 오르거든요. 그냥 그 전문가들조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은 사실 금수저라면 그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죠.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 성공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흙수저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내가 위로 가고 싶다면 저 윗세상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그분들이 동기부여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겪었던 2, 3, 4, 5, 6, 7, 8, 9의 시행착오도 알려줄 거고요.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2번째는 관찰. 네. 2번째는 이제 관찰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도가 오는 거를 읽는 게 이제 관찰의 일인 건데, 관찰이란 건 사실 요즘 시대에는 데이터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금 사실 주가가 이제 요즘에 좀 떨어지긴 했죠. 얼마 전까지 굉장히 폭등했는데 그 시그널들은 사실 그 전부터 우리 모두가 카카오를 쓰고 있었고, 지하철만 타도 모두가 카카오를 쓰고 있었고,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굉장히 뭐 다 사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예를 들면 유튜브도 굉장히 핫한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데이터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관찰 측면에서는 연말에 많은 분들이 서점 가서 그 트렌드 책을 보거든요. 항상 트렌드 책이 11월, 12월 1위예요. 베스트셀러.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읽고 그냥 듣고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좀 내 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고 그냥 덮으면 그냥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관찰해도 나랑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유튜브가 지금 핫한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유튜브를 할까? 아니면 유튜브가 핫하니까 광고 시장도 지금 다른 광고 시장 5개, 지면, 방송 광고 다 떨어지고 있고 디지털 광고 매출만 오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자영업을 한다면 디지털 광고 그럼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든가,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오르는 걸 보면서 그럼 내가 카카오톡 많은 사람들이 쓰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네? 근데 주가가 별로 안 올랐네? 사볼까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내 일로 좀 가져오는 약간 민감한 태도가 저는 읽는 것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실행해야죠. 더 나아가서 판단하고 실행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찰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자. 속도. 네, 3번째는 이제 속도인데, 그 두 분도 아마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 같은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생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제가 24살에 대학을 갔었고 3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도 인턴십 4번 하고 계약직 1번 총 1년 6개월 동안의 그 불안정한 고용의 생활에서 있다가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면 그래 네가 느려도 괜찮아 위로가 되지만 저는 그 앞 문장에 하나 더 붙어야 된다 생각.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만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100km로 먼저 달려갔어요. 네. 거기에 뭐 가져갈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는 속력이 6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뒤따라간 사람이 과연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것도 어떤 분야도 뭔가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구조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루틴 같은 것들, 구조화 같은 거를 만드는 이유가 자기 고민할 시간을 줄여서 내 행동을 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유튜브 같은 경우 김작가 TV 기준에서는 처음에 기획을 하고요. 그에 맞게 섭외를 하고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평가 딱 6단계 시스템이거든요. 그 6단계에 맞춰서 하위 카테고리는 있지만 이 6개가 다거든요.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 6개가 너무 분명하니까 좋은 거는 제가 뭘 잘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제가 뭘 못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층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도 알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딱딱 나와 있으니까 저 유튜브 운영할 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냥. 자, 루틴. 네. 방금 네 번째는 아까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건데 이 루틴을 만들어서 이제 고민할 시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루틴을 만들 때 좀 그 생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쨌든 시도하고 있다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과정을 돌아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루틴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생각한 이제 지금 40살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적을 총 8권 내고 성공한 분을 1000명 넘게 인터뷰한 제가 내린 인생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저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기회와 확률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와 확률인데 이 기회를 늘리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 젊을 때일수록 기회를 늘리는 거는 뭐 A도 지원해보고 B도 지원해보고 근데 경험치.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할 때 그럼 내가 몇 개쯤 지원했을 때 떨어지면 어쨌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떨어뜨린 걸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이 성공 확률 값을 높여야 되는데 똑같은 값으로 그냥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디션을 본다고 하면 50군데 보는데 다 똑같은 실력으로 계속 보고 있는 비슷하게 거죠.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 저는 이 노력을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게 한 예를 들면 20군데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똑같은 노력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사람이 보는 눈은 정말 다 다를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떨어졌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안 높이고 기회만 늘리면 나중에는 사실 이 기회는 성실함의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스마트한 성실함의 영역인데 이 확률을 안 높이면 나중에 내 성실함으로 기회를 못 늘려요. 나중에는 더 이상 기회가 늘어나지 않겠죠. 내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 지원했을 테니까. 그리고 사람이 피폐해지고 네. 자기 비하에 빠져. 그쵸.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점점 더 나빠지네요. 맞아요. 근데 그 기회를 늘릴 때 내가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성공 확률 값을 높였어요. 그럼 내가 잘 됐잖아요, 어쨌든. 네.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을 안 해도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기회가 더 늘어나죠. 예를 들면 뭐 배우가 있다면 그분이 뭐 처음에는 오디션을 보고 있으면 막 내겠죠.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연기를 뭐 수업을 받고 뭘 좀 외모도 뭔가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뭐 그분이 기회를 안 취업 늘려도 섭외가, 되죠. 예. 근데 저는 인생의 그 성공 방정식에서 좀 노력하신 분이 기회를 늘리는데 이 더 나아지려면 확률 값을 높여야 되는데 요걸 좀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이 안타깝다.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자, 이 방정식 부분에서 이어지는 건데 이 이제 루틴이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루틴에서 봐야 될 게 이제 복귀인 건데 많은 분들이 기회를 늘릴 때 왜 성공 확률 값을 못 높이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돌아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든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수능 만점자를 이제 30명을 최초로 한 번에 인터뷰에서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되게 우리 모두 대부분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을 쳐봤잖아요. 네. 좀 재밌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텐데 모의고사 성적이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늘 성적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등급은 진짜 난이도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죠.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 틀렸던 문제를 이번에 또 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복하면
내가 모의고사를 쳤을 때 그 오답을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시험 점수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의고사 수능이라는 시험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그 유형을 벗어나는 거는 내면 심사 출제위원이 욕을 먹어요. 정확하게 그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유형을 틀렸는데 또 틀리고 있는 거야. 그걸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똑같은데 기회만 늘리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아, 좋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제 팁을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잖아요. 네. 그럼 책이 딱 나중에 실물 표지로 책으로 나오면 제가 처음 쓴 거랑 똑같지 않거든요. 네. 그 출판사에서 편집부에서 수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책이 나오죠. 그럼 그 책과 제 처음 온 거를 비교해서 봐요. 아, 뭐 어떻게 좋아진 걸까 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좋아졌구나. 아, 문장을 이렇게 다듬었구나. 이런 문장이 추가됐구나.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직업이 또 강사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강연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 시청자, 그 청자분들이, 청중분들이 웃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 그 부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복귀하는 거죠. 노력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실수가 좀 많았어요. 악플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청자분들 보기에 눈살찌 풀이 멘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스트분을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카메라 세다 켜놓고 하다 보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저도 긴장이 되는 상태일 거잖아요. 진행을 할 때. 그럼 게스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급에서 자른 거야.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그걸 못 눈치챈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분이 뭔가 말을 너무 잘했는데 더 살려드렸어야 했는데 또 제가 못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을 편집할 때는 다시 보잖아요. 그럼 보여요. 그럼 제가 당연히 지금 시청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을 컷 편집을 해요. 근데 그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좀 많이 빼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는 그 책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녹음,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 편집하면서 제 복귀를 한 건데 3인칭 시점에서 보려고 시청자분들이랑 뭐 일기를 쓰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자기가 만약에 학교에서 발표, 아니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다면 그거를 녹음해서 들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도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최대한 복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이 탭을 밖에서 바라보는 거죠. 네. 긍정. 아, 네. 긍정. 아무리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관점과 한 가지 판단. 한 가지 관점은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판단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시로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왜 심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에 조금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왜 까무잡잡하고 눈썹이 진하고 까무잡잡하고 눈썹이 진하고 이목구비도 있고 장점인데. 털도 많으니까 어릴 적에는 정말 많이 놀렸어요. 제가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20살까지는 없어요. 뭐라 불러요? 이제 뭐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불렸는데 이제 당연히 싫죠. 누가 이게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맨날 놀리니까 나가기만 하면 오히려 자신감도 추락하고 그런 시기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걸 긍정을 보려고 했던 게 긍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울 보면서 남자들은 착각하잖아요. 샤워 딱 거울 보면서 이제 아 원빈 같은 느낌도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 내가 그쪽을 좀 닮았구나. 내가 받아들이기. 네, 털이 많아서 내가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했던 거는 제가 좀 웃기지만 레이저 제모를 한 15번 받은 거예요. 온몸에? 아니 얼굴에요. 얼굴 레이저 시험이 많이 났군요. 엄청 많았죠. 예, 지금도 털이 많잖아요. 그거 멋있는데. 그래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막 지나치게 많아서. 어. 지나치게 많아서. 15번 받았는데도 많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5번 받았고, 예를 들면 눈썹도 제가 왁싱 같은 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이제 뭐 제가 뭐 패셔니스트는 아니니까 그냥 깔끔하게라도 입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그 외모,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능력.
역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외모 측면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면 뭔가 말하는 센스라든가 태도라든가 스피치 이런 실력을 높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세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긍정에서 부정 중에서 전 긍정을 선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한 거죠. 시도 네. 시도해봐. 사실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가 다 있어도 요거 안 하면 뭐 저는 다 지우셔도 된다 생각해요. 꽝이네요. 네, 꽝인 시도를 거죠. 안 하면 네. 꽝이에요. 맞습니다. 시도하는 자가 미인을 얻어.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인생에서 도전을 한 게 27살 때 제가 지방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공모전을 도전했거든요. 첫 공모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공모전 해본 적도 없고 기획서 써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해봤죠. 네. 인생 첫 도전이고 굉장히 열심히 했죠.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전국 560대 1의 경쟁률 뚫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고 수상 혜택으로 이제 일본에 탐방을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네. 그냥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공모전을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17개 정도 상을 받고 졸업할 때 대한민국 인재상의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자신감을 확 얻으셨어. 그렇죠. 근데 저한테 만약에 누가 어떻게 그렇게 공모전 상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은 있겠지만 한 문장을 줄이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한 것도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잘 안 된 적도 있고 뭐 잘 된 시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2년 10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원래 직업이 작가다 보니까 비슷한 콘텐츠에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직업이거든요. 한쪽은 책을 내는 거고 한쪽은 그냥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저는 한 달 동안 근육통을 앓았거든요. 약간 R&D를 담당하는 직원이 갑자기 영업하는 느낌이랄까? 영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개발하는 느낌이랄까? 직무전은 그만큼 힘든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해서 지금 구독자 한 90만 정도가 됐죠. 그것도 제가 누군가 저한테 어떻게 유튜브 잘 될 수 있었냐 물어보면 그저 시도했을 뿐이었다. 시도한 저한테 세상이 조금씩 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연금 박사 이영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주식 장우석.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노하우. 진짜 주식 이나무. 후에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공부.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커다란 운은 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커다란 운은 유튜브를 시작한 건 것 같아요. 시도. 네, 시도. 시도해서 지금 뭐 90만까지 가고. 네. 근데 시도한 건데 이제 시도할 때 조금 저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까 이제 제가 7가지 키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람에서 좀 운이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분들과 다르게 시작한 거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 책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직접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크리에이터 한 23명 정도를 인터뷰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3명 합쳐서 총 구독자는 한 1,100만 명 정도 되고 누적 조회수 한 30억 개 되는 분들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지를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영상의 이야기도 당연히 사전 공부하고 하고 그곳에 만나서 영상 밖의 진짜 이야기, 날것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정보가 들어왔던 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더 큰 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수익을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켜져 있으니까 녹음 안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 수익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저한테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본인이 한 4년치 수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데이터를 다.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치를 보여줬어요. 2015년 7월에 한 14만 원 정도 됐거든요. 2016년 7월에 한 뭐 100만 원 정도 됐나? 2018년 7월에 한 50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에 7월 21일에 만났어요. 제가 만난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요. 뭔가 되게 인상 깊은 날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 5,300만을 버는 거예요. 사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달도 아니고요. 제가 7월 21일이라고 했잖아요. 20일치. 그러면 한 달이면 한 7천 되는 거죠.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로.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는 게 이분이 뭐 대단한 커리어가 있고 대단한 학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월 3천 이상 버는 직업은 아유, 대단하죠.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아유, 대부분 그럼요. 사자 직업, 네. 변호사, 의사, 전문직? 네, 전문직,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도 굉장한 임원 정도 돼야지 그 정도 돈을 받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돈을 보니까 제가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좀 달랐던 게 뉴스나 이런 데서는 유튜버로 돈 많이 버는 거,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보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에요. 내가 안 봤잖아요, 내 옆에서. 근데 저는 제 눈앞에서 본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경기도 제가 돌아가는 차 안의 공기를 기억해요. 그 안에서 세상이 잘못됐다. 왜 뭐가 잘못돼? 아니, 우리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3, 400, 200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7천을 보니까요. 패스형 세상이 왜 이래? 잘못됐다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뭔가 성공한 분을 만나거나 우리가 성공하려고 할 때 뭔가 약간 방어기제 발동해서 밀어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뭐 부자들 만나서 밀어낼 수 있고. 근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부가 몰리고 있고 사람들의 시간이 여기에 몰리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더 가치가 일어날 수 있다. 나도 한번 지금 유튜브 책을 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보자. 여기서 재밌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그분보다 구독자 그 당시에 작았을 거잖아요. 엄청. 지금 제가 그분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입이 거의 나오네. 아니요,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방법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알려준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운이었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런 터닝 포인트를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 작가의 운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그동안 나누죠. 어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성공을 하셨는지. 전문대를 다니셨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못해서 이제 뭐 사실 자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가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학교 입학을 했었죠. 공부하기 안 좋아했어요? 완전히 싫어했던 건 아닌데요. 남들 하는 것만큼은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죠.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그냥 진짜 그 평범도 못하는 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성격도 굉장히 소심했고 공부도 이제 잘하는 과목 하나도 없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뭐 맨날 게임 페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네. 20대 초반. 네, 사실 그보다 하지 못한, 정확하게는. 근데 2005년에 네. 편입이에요? 다시 학교를 새로 가요? 입학했습니다. 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뭔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지금 이미 전문대학교 제가 돌아오면 2학년은 졸업반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뭘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딴 데 가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교 입학을 했죠. 네. 뭐 전공하셨어요? 저 경영학과 전공했습니다. 경영학과. 그렇게 해서 무슨 공모전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27살 때 첫 공모전이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금년 공모전이었어요. 금연. 네, 금년. 네. 금연 공모전에. 네, 거기서 첫 수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성취 경험을 쌓았던 거죠. 뭐 수상에 대한 팁을 그냥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공모전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모전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 중에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개로 왜냐면 나뉘어요? 공모전이 너무 많잖아요. 그 공모전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모전을 저는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고, 홍보, 맞아요. 뭐 구성, 그쵸. 뭐 기획, 뭐 그쵸.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17관왕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배우도 자기한테 맞는 배역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자기랑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거를 하는 거는 사실 배우의 생명에 저는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모전 할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공모전만 리스트업을 이제 필터링을 따로 해가지고 그 공모전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기획서든 뭘 할 때든 어떤 거든 주최 측의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 그래서 17관왕까지 공모전 상을 받고 네. 막 나갔다가 꺾여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턴십도 3번 하고 계약직도 1번 하면서 총 1년 6개월 동안에 힘든 시절과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제가 첫 직장 생활할 때 고시원 한 2평인가? 아, 거기서 살았어요? 네. 거기서 살 때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시원이 되게 작으니까 우리 공간이 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세상이 약간 작아진 느낌? 내 꿈이 크기가 2평인 느낌? 그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 그때 이제 인터뷰 시작한 게, 그분들은 어쨌든 정상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럼 내 가상 공간, 꿈이라도 뭔가 만나보자. 넓은 공간에 있지 않을까. 이걸 근데 그래프에선 꺾였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첫 책이 나오네요. 이제 네. 인터뷰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지나요? 요 때는 이제 그 책은 인터뷰 책은 아니고, 요 때는 이제 제가 지방대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학벌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 같은 책을 내서 그 책이 조금 이제 잘 팔려서 제목이 뭐였어요? 날개가 없다 그랬을 때는 거다. 날개가 학벌이 없다, 인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린 뛰어야 한다. 뭐 그런 메시지. 첫 책 출간을 하면서 치고 네. 올라가서 네. 쫙 가는데 다시 떨어지네. 네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 지금 2021년부터 네, 5년 그러네요. 전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좀 뭐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던 게, 저희 형이 우울증을 알았거든요. 네네. 우울증을 알았는데 형이 이제 우울증을 한 10년 정도 앓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족들도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그거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는 우울증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에 한해서 지인은 전염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지인이 끊어내거든요. 본인이 힘들어지면. 왜냐면 어쨌든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가족은 그걸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늘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염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러다가 저희 형이 이제 보통 되게 힘들다 보면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형이 그렇게 했는데 형은 다행히 이제 살아남으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어머니가 다 보시고 어머니가 이제 비슷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저도 사실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되게 극심한 우울증을 알았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정도 사안이 일어났을 때 제가 뭐 허약해서 마음이 심약해서 우울증을 걸린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전 걸릴 수 있는. 아, 예. 네. 저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쵸. 잃고 이런 것들이 그쵸. 정신적으로 그렇게 너무 큰 영향을 네. 끼치는 건 당연히. 그때 이제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관점, 긍정과 부정, 한 가지 이제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판단해서,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약간 늪이라서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되게 힘든 거긴 한데, 일단은 내가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저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차라리 이 감정이 내가 익숙해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이 안에서 이 늪에서 좀 살아남는 방법을 그냥 익히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닐까. 왜냐면 내가 나오고 싶다 해서 거기는 다 늪이라서 나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약물 치료나 이런 정신과 것도? 선생님을 만나서 약물을 먹어야 된다면
먹어보고 네. 그냥 그걸로 낫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심리 상담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바꿨어요. 저는 시 공간을 다 바꾸려고 했던 게 이제 만나는 사람도 원래는 이제 지인들을 뭐 사회생활하면 잘 못 만나잖아요. 네. 거의 매일 한 명씩 만났어요. 친한 사람들을. 하루에 한 명, 하루에 한 명. 그다음 내 친구. 그다음에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때는 그래도 집에서 뭐 잘 못 자니까 너무 힘드니까 호텔 A 호텔, B 호텔, C 친구지, C 동생, D 동생지, E 형 집에 가서 같이 이제 밤에 잠도 자고 그 공간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하고 제가 먹는 음식도 만약에 예전엔 사실 누구나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고 음식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죽으면 어차피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를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운동도 하고 뭐 낮에 이제 늘 집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바깥에 카페에서 일도 하고 그냥 제가 우울증을 걸린 그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바꾸면 새로운 시공간이 만들어져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강한 사람이네요. 그 우울증에 그 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지로 그렇게 바꿔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오질 않는다고. 맞아요. 할 수 있으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고 할 맞아요. 정도로. 근데 아마 맞아요. 본인은 되게 힘들게 바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확하게 저도 영상을 찍었을 때 그런 댓글이 달렸는 게 김 작가는 별로 안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그때 영상에 뭐라 답변을 했냐면 저는 거기서 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 가족으로부터 봤다. 그럼 제가 뭘 해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악착같이 빠져나오고 싶었다. 정말 그래서 그걸 많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한 2년쯤 걸린 거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도 그 일환이었어요. 내가 이제 글만 쓰고 있으니까 이제 뭐 작가로서 이제 뭐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네.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제가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위주로 콘텐츠를 올리다가 사실 2018년 10월 29일 영상 올리고 2019년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은 구독자 7만 명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근데 2020년 1월에 이제 재테크 영상을 조금 몇 개 올려봤죠. 근데 반응이 조금 살짝 오는 거예요. 이때가 주식 장이 확 오를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폭락이 왔잖아요. 폭락이 그러면서 왔죠. 이제 저도 주식시장에 자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시청자들은 지금 나와 똑같은 마음일 텐데 뭘 찾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엄청 이제 그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을 섭외를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크리에이터지만 작가로서 그 당시에 또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받잖아요. 투자 유치를 받는 이유는 사실 지분을 주는 거라서 안 좋은 건데 그 속도를 빠르게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스튜디오를 만드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창업을 했을 때도 이 아이템이 안 통하면 피벗 한다고 하거든요. 아이템을 바꿔요. 왜냐면 1번 아이템이 계속 안 되는데 그걸 밀고 가는 거는 무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하면서 첫 번째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좀 느끼고 피벗한 거죠. 바꾼 거죠. 두 번째가 완전히 터진 거죠. 그때부터 이 터진 걸 더 많이 찍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편집자도 늘리고 투자를 엄청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채널이 한 600%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거네요.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 터지니까 같이 쫙 간 거예요. 그렇죠. 유튜버 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